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3일 새벽 1시입니다. 오랜만에 이 세계사 산책을 영화 이야기와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방송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여행 이야기와 세계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호기심이 좀 있어서 역사, 영화를 좋아하는데 역사와 영화가 만나면 더 좋죠. 그렇다고 영화가 역사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는 되죠. 최근에 이 케이블 TV에서 제가 재밌게 본 게 캐서린 더 그레이트였습니다. 캐서린 더 그레이트 4부작이었는데 주인공은 누구냐? 헬렌 미렌이었습니다. 이분이죠. 헬렌 미렌 아십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주 중후한 고상한 품격을 보여주는 분이죠. 이분이 여왕 전문입니다. 여왕. 더 퀸이라는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2세를 연기를 해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채널에서는 HBO죠. 엘리자베스 1세 역을 했어요. 16세기의 처녀왕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그런데 이번에는 캐서린 더 그레이트, 이분이 바로 캐서린 더 그레이트를 연기하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서린 더 그레이트라고 하면은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저는 영어식 표현이 익숙하니까 캐서린 대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로는 예카트리나 대제죠. 예카트리나 대제가 누구냐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여행을 하면 페테르부르크에 가면은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규모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만든 분입니다. 바로 이 초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분이죠. 이 전기의 표지에 나오는 말을 탄 예카트리나 2세,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절세 미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역사에서 말이죠, 대제라고 이름이 붙는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 그레이트. 피터 대제, 지금부터 영어로 쓰겠습니다. 표터르 대제, 피터 대제. 페테스부르크를 수도로 만든 러시아를 유럽 강국으로 키운 아주 위대한 군주입니다. 피터 대제. 이분은 키가 2m가 넘었어요. 아주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근위병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자기가 직접 처형장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부드러울 때는 또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고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유럽에서 우뚝 서게 한 사람입니다. 피터 대제의 작품이 페테스부르크입니다. 이 페테스부르크는 북쪽의 파리라고 불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파리와는 다른 점으로 아주 세계적 도시입니다. 거기 가보면 무슨 첫 인상이 피터 대제의 그 장대한 신체를 반영했는지 건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스케일이 크죠. 그런데 피터 대제와 더불어 대제라고 불리는 유일한 사람이 캐서린 대제, 이 여자분입니다. 이 4부작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예카트리나 대제와 포템킨 장군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포템킨 하면은 영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포템킨호의 반란을 다룬 러시아의 유명한 이 다큐멘터리식 드라마 영화가 있습니다. 포템킨호의 반란이
5년에 일어났습니다. 흑해 함대인데 물론 실패를 했죠. 그러나 그것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포템킨호의 반란을 영화로 만든 게 영화 제작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세계 영화사에 획을 그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템킨호니까 군함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포템킨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예카트리나 대제는 1796년에 돌아가셨어요. 언제 왕이 되었느냐? 1762년에 되어서 34년 동안 러시아를 다스렸습니다.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나이가 67세였습니다. 67세. 재위 34년,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이분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남편 황제 피트 3세를 쫓아내고 여황이 되었습니다. 여제가 된 거죠. 또 독일 여자입니다. 이분은 러시아 여자가 아니에요. 독일 영주의 작은 영주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이 마음을 잡고 34년 동안 집권하면서 러시아의 영토를 거의 배로 늘렸습니다. 그때 오스만 터키와 싸워가지고 흑해로 진출했습니다. 흑해, 지금 크림반도, 우크라이나가 소유하다가 이 푸틴이 뺏어간 크림반도가 바로 이 포템킨 장군이 오스만 터키로부터 빼앗은 곳입니다. 이 포템킨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러시아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최고의 남자라는 것은 뭐냐? 장군이었고 정치인이었고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몸이 크고 용감할 뿐만 아니라 교양 있고, 그리고 캐서린 대제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고 할 말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캐서린 대제는 남편을 쫓아낸 다음에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애인들이 많았어요. 공개적인 공식적인 애인이 12명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바꿔가면서 주로 젊은 장교들. 그런데 포템킨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포템킨과 이 캐서린 여제 사이에서의 연애는 그 편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은 캐서린 대제가 포템킨을 나의 남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 결혼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학설이 좀 나눠지는데, 포템킨과 캐서린 대제는 비밀리에 결혼을 했다. 이번 이 시리즈에서도 교회 가서 러시아 정교식으로 세 사람 그 주례를 보는 주교하고 세 사람만 딱 참석한 자리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나이는 캐서린 대제가 많았어요. 어떻게 그 유명한 여제와 유명한 장군이 결혼을 해가지고 연애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 질투하기도 하면서 거의 평생을 보냈느냐 하는 게 이 캐서린 더 그레이트 사부작의 주제였습니다. 이 캐서린 대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분이 결혼했을 때는 황태자와 결혼한 거죠. 피트 3세, 앞으로 피트 3세가 될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피트 3세가 정신이 좀 시원찮은 사람인데 항상 이 부인을 구박을 하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황태자 비가 되고 나서 이 캐서린 대제도 맞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장교들과 해야 되겠네요. 장교들과 연애를 해가지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남편인 피트 3세의 아들이 아니에요. 장교의 아들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 아들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아들이 그 뒤에 캐서린 대제가 죽고 나서
폴, 황제 이름이 폴입니다. 한 5년 집권을 하다가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캐서린 대제의 손자 알렉산더 1세가 이어받습니다. 알렉산더 1세는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과 이렇게 싸우고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쳐들어갈 때 그때 버텨낸 사람이 바로 캐서린 대제의 손자인 알렉산더 1세입니다. 그런데 캐서린 대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물도 좋고 아주 그 모습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인물도 좋은데다가 독서를 많이 하고 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리고 외교에 대해서도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리고 아주 너그러운 여자분이었습니다. 뭐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암살한다든지 학살하는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때 러시아는 노예제 체제였는데 노예들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농민들을 조금 더 좋게 살게 해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 계명군주라고 부릅니다. 계명군주, 계명할 때 인라이트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18세기 말에 에카테리나 대제가 있을 때 계명군주로 불렸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 영어로 말하면 프레드릭 대왕입니다. 대왕, 군사적 천재죠.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사 여왕, 이렇게 세 사람이 계명군주로 불렸는데 서로 아주 라이벌 의식도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프랑스 왕이 바로 루이 16세였어요. 루이 16세는 계명군주 같은 면모도 있었지만 결국은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모순이 1789년에 대혁명으로 폭발하면서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그때 이 캐서린 대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7년 뒤에 죽습니다. 말년이 캐서린 대제의 말년이 좀 불안했어요. 같은 왕족 중에 왕족인데 유럽에서는 왕가끼리는 서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루이 16세가 처단되었다고 하니까 유럽 왕가 전체가 화도 나지만 공포에 떨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재판을 통해서 왕이 처형되는 경우는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찰스 1세가 단두대에서 죽는 것, 그 다음이 루이 16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드문 일입니까? 이 포템킨과 캐서린 대제 사이의 연애가 이 캐서린 대제 사부작의 주테마입니다. 주테마인데 이 포템킨과 이렇게 서로 연관되는 도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세바스토폴입니다. 크리미아 반도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세바스토폴 하면은 딱 연상되는 게 포템킨이 만든 도시다 이렇게 돼요. 포템킨이 러시아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막 만듭니다. 세바스토폴은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독일군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도시를 영웅도시라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이 격돌했던 도시가 몇 군데 있죠. 레닌그라드는 900일 동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그리고 세바스토폴 뭐 이런 도시에 해당됩니다. 키예프, 스몰렌스크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캐서린 대제는 어떻게 하든지 서구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여서 러시아를 개명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아무래도 유럽 대륙에서는 가장 선진된 나라가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겠죠.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를 러시아 지식인들이 아주 따라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 국가였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 유명한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볼테르죠. 볼테르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볼테르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이 백과사전파라는, 이 어떻게 보면 철학파라 그럴까요? 백과사전을 편집해 내는 사람들, 백과사전파가 있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백과사전파의 철학자로 알려준 데니스 디드로였습니다. 디드로. 이 사람 백과사전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이 캐서린 대제가 데니스 디드로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초청합니다. 그게 1773년인데 초청해가지고 매일 2시간씩 강연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디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변칙적이고 행동이 아주 자유분방하니까 이 여제 앞에서도 아주 오만하게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맞장구를 친다면서 캐서린 대제의 무릎을 치고 해가지고 멍이 들 정도로 했답니다. 그래도 꼭 참고 한 달 동안 강연을 듣다가 마지막에 캐서린 대제가 디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하면서도 지식인과 정치인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디드롯이 당신의 천재성이 촉발시킨 좋은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창한 교리들은 좋은 책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에 옮기는 순간 슬픈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개혁 프로그램을 쓸 때 나와 당신이 처한 입장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종이 위에서 일하는데 당신의 상상이나 당신의 펜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쌍한 황제가 되어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변덕이 심한 인간을 상대로 일을 한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지식인들은 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무슨 개혁을 한다, 설계를 한다고 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글로 쓸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캐서린 대제와 같은 정치인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문서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상대로 해야 된다. 더구나 당시 러시아는 후진국이고, 그리고 수많은 이 노예 상태의 농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면은 당장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여기에 외국과 전쟁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상향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지식인과 정치인은 전혀 섞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지식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정치인은 아주 어렵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지식인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죠. 박정희 주변에도 지식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을 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지식인을 부릴 만한 주체성과 안목이 있었습니다. 캐서린 대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캐서린 대제 시절에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푸가초프라는 아주 괴상한 사람이 농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잡혀서 사형 집행이 되는데, 이 반란을 진압할 때도 캐서린 대제는 그 농민들을 상당히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포템킨과 캐서린 대제의 연애 감정이 어떻게 생겼느냐. 근데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처럼 마음대로 포템킨이 캐서린 대제의 침실을 출입하면서 사실은 남편과 부인처럼 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다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전기를 참 좋아하는데
에카테리나 캐서린 대제의 전기를 한 3권쯤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화도 보면서 캐서린 대제가 포템킨을 좋아한 것은 포템킨의 남자다움입니다. 캐서린 대제 주변에는 이 아부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포템킨은 할 말도 하고 또 유머 감각도 있고,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깍듯이 황제로 모시는 태도가 또 잘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또 외교도 잘하고 하니까 반한 겁니다. 캐서린 대제도 남자로서의 포템킨에 반했는데, 포템킨이나 캐서린 대제나 두 사람이나 다 바람은 또 별도로 피웁니다. 바람은 별도로 피우고 그걸 또 다 알면서 우리 그런 문제로 질투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템킨은 자기가 러시아와 싸워가지고 이 크리미아 반도 흑해 연안을 차지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캐서린 대제에게. 그래서 캐서린 대제를 그 강을 타고 쭉 내려와서 흑해까지 여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행을 하도록 할 때 포템킨은 이런 장난을 칩니다. 캐서린 대제가 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주변에다가 마을을 만들어요. 일종의 세트용 마을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 보여주면서 아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좀 과장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포템킨 빌리지라고 그래요. 포템킨 마을.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은 결국 캐서린 대제가 흑해까지 가서, 흑해는 사실은 그 전에는 오스만 터키의 바다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흑해로 들어가서 흑해 함대를 만들고 오스만 터키가 싸우죠. 이 흑해는 내해로 되어 있죠. 흑해가 지중해로 연결되는데 그 길목에 터키가, 이스탄불이 바로 그 길목에 있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막아버리면은 러시아는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러시아와 터키는 흑해와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항상 격돌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보스포러스 해협을 터키가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번도 마음 놓고 지중해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터키를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의 팽창을 견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크리미아 전쟁 같은 게 19세기에 가면 또 벌어지고 그렇죠. 지금도 러시아와 터키는 요새는 에르도안하고 푸틴하고 좀 친해졌지만은 항상 견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캐서린 대제, 그 눈이 높고 권력욕이 강하고 또 이 성적 욕망도 대단한 이 여자분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포템킨과는 순정, 그야말로 순수한 연애를 했다. 그러다 포템킨이 나중에 죽습니다. 이 전장으로 나갔다가 죽는데 죽기 전에 나눈 편지, 마지막 편지, 이게 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이 사망 소식을 듣고 기절했다고 그럽니다. 캐서린 대제가 기절하고 한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울면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순정일 것입니다. 캐서린 대제가 죽고 나서 아들과는 불화가 있었어요. 아들은 캐서린 대제가 이 남편이죠. 이 폴 황제의 아버지를 사실은 죽인 셈입니다. 쿠데타로 밀어버렸는데 그 연금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부하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죽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감정이 안 나빴어요. 그래 죽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캐서린 대제가 죽고 나서 캐서린 대제를 어디로 가서 묻히게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무덤 옆에 갖다 놓아 버립니다.
캐서린 대제의 업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아들이. 그러다가 5년 뒤에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손자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알렉산더 1세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나폴레옹 전쟁 때는 큰 공을 세우죠. 나폴레옹이 쳐들어와 1812년에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가지고 모스크바로 쳐들어왔을 때 모스크바는 점령되지만 결국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녹아버립니다. 그것이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가는, 그래서 저항전쟁을 한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러시아가 그 큰 공간을 이용해서 또 겨울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서 히틀러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히틀러도 망하고 나폴레옹도 망했습니다.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안 망한 군대가 하나 있죠. 그게 1240년에 러시아로 쳐들어간 몽골 기마군단입니다. 몽골 기마군단은 겨울에 러시아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돌파를 해가지고 봄에 지금 헝가리, 폴란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크로아티아까지 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유일합니다. 러시아 동계작전에 성공한 것은 몽골 기마군단이 유일합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나갔는데 어쨌든 에카테리나 캐서린 같은 이름이죠. 캐서린 대제와 포템킨의 세기적 연애입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역사적 크기도 그렇고 또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펼쳐지는 스케일이 큰 전쟁, 그 전쟁에 맞게 두 사람 또한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복잡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이면서도 공통점이 있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권력욕이 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양. 어떻게 캐서린 대제가 후발국으로서 미술품을 그렇게 잔뜩 모아가지고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만들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불란스에 하나의 지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불란스 미술가들을 잘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술품을 사모아가지고 러시아로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루블, 에르미타주, 그 다음에 대형 박물관, 그 다음에 저기 프라다 미술관, 프라도죠. 저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 뭐 이탈리아에 있는 시스틴 그 벽화, 미켈란젤로의 벽화가 있는 그 바티칸 미술관, 이런 것과 겨룰 때 규모로서는 그 들어간 수장품의 질로서는 루브를 제일로 칩니다만 규모로서는 에르미타주가 가장 큰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건축물을 만들고 페테스부르크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동상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피터 대제의 기마상입니다. 기마상. 그것도 캐서린 대제가 직접 공사를 감리하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는 피터 대제와 캐서린 대제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캐서린 대제가 독일 여자였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독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강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독일 여자가 지배를 했어요. 독일 여자가. 그러나 이분은 어떤 러시아 사람들보다 더 러시아에 적응을 하고 러시아를 사랑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나 자기가 몰아낸 피터 3세는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면서도 독일식으로 생각하고 러시아의 프리히 대제를 흠모하고
그러다가 7년 전쟁에서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한 편에 서고 프러시아와 영국이 다른 편에 서가지고 7년 전쟁을 했습니다. 이 7년 전쟁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벌어져가지고 카나다 중심에 있던 프랑스와 이 영국군이 또 식민지 전쟁을 하고 인도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또 전쟁을 한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트 3세가 왕이 딱 되었을 때 엘리자베스 1세라는 여자 황제가 죽고 피트 3세가 1761년에 황제가 되어가지고는 완전히 동맹국을 바꿔버립니다. 이 사람이 프러시아의 프리드리히 2세를 흠모하는 사람이라 노니까 그 적과 동맹을 맺어버리고 동맹국인 오스트리아하고는 적이 되어버립니다. 동맹국을 바꿔버립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그때 코나로 몰렸어요. 러시아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트 3세가 등장해가지고 자기 편을 드니까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가 완전히 배신을 당해가지고 막 휴전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프러시아가 살아나요. 7년 전쟁에서 프러시아가 살아납니다. 7년 전쟁의 주적은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가 대결을 했습니다. 프러시아가 망하기 직전에 피트 3세라는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동맹국을 바꾸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그걸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1945년 4월 히틀러가 이제 베를린에서 지하 벙커에서 전쟁을 지도하면서 마지막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가 숭배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프리드리히 2세, 나폴레옹, 마르틴 루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럴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습니다. 그게 1945년 4월인데 그때 이게 브란덴부르크의 기적이 재현되는구나 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아주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캐서린 더 그레이트는 4부작입니다. 이 헬렌 미렌이라는 여자분이 얼마나 이게 아주 품격이 있게 나오는지 딱 캐서린 대제를 다룬 영화가 몇 번 나왔습니다. 한 서너 번 나왔는데 제가 거의 다 보았는데 이분의 역이 가장 근사했습니다. 헬렌 미렌. 다만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드라마를 보면서 캐서린 대제라는 아마 세계 역사상 여자로서 가장 흥미로운 그리고 인생을 즐기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가장 크게 변모시킨 분. 그 다음에 포템킨이라는 멋진 남자. 두 사람의 연애. 막 그런 스토리인데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캐서린 더 그레이트입니다. 캐서린 대제. 제가 앞으로 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건이 급박하더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역사 이야기를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재밌게 전달하도록 시간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